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박물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전문 박물관으로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각종 무기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곳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활. 우리나라 전통 활인 각공을 비롯해 다양한 모양과 쓰임새를 가진 활과 화살들을 만날 수 있다. 전쟁용과 사냥용, 군사훈련용, 그리고 의뢰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활은 그 쓰임새가 다양했다. 그중 독특한 이력을 가진 활 하나가 있다. 100여 년 만에 다시 되돌아온 우리의 활, 강도장 흑각공이다. 1866년 병인 양요 때 강화부를 점령한 프랑스군이 강화부를 점령하자마자 그곳에 있는 각 관할을 뒤져서 음괴를 노획한다든지 서책들을 회수한다든지 혹은 각종 무기를 전부 탈취해 갔는데 아마도 이 활은 그때 탈취되었던 활인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프랑스가 일으켰던 전쟁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인들은 우리나라의 서적 등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갔다. 오랜 시간 후 다시 모국으로 힘들게 되돌아온 활. 이 활에는 윤동신이라는 당시 화살을 소유했던 사람의 이름과 정민현, 강도장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 이 작은 활 하나에 나라를 지킨 자의 용맹과 우리나라가 겪은 오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활은 우리 역사를 함께하며 지난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렇다면 활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했을까? (4~5세기) 그려진 무용총 수렵도 안에도 활이 있었고 조선시대 화가인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활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한 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인류가 사용했던 것이 막대기나 타격기, 또 타격기에서 발전한 칼, 그런 것인데, 그러나 칼, 막대기 이런 것들은 전부 접근전에서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접근전에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게 살을 베는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적을 쫓아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말하자면 전쟁 속에서도 어느 정도 평화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중국의 장창, 일본의 칼 모두 접근전에서 사람의 눈을 보며 살을 베는 무기를 사용했지만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았다. 외부에서 침략해오는 적들에 맞서서 싸우는 민족이었지 외부로 나가서 공격을 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이제 활을 중시하는 문화를 낳았는데요. 활 같은 경우에는 성 위에서 성 밖으로 쏘기에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조선 선조 부산진에서 벌어진 왜군과의 전투 장면을 그린 부산진 순절도. 왜군에 대항하는 모습 속 아군의 무기가 주로 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상 산성 방어용 무기가 주요했는데 적을 멀리 두고도 쏠 수 있는 원사 무기, 즉 활이 유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랜 역사 속 우리 민족을 지켜낸 활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 우리 전통활은 뿔 각자를 사용하여 각공이라 하는데 활을 만드는 재료 중에 뿔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각공은 무소의 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합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뽕나무, 대나무 등 단단한 나무가 기본 재료가 된다. 활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할 대나무는 마디가 긴 3년 이상의 것을 베어 사용하는데 안쪽에
어십자의 칼금을 내어 물에 불리고 말려낸다. 활의 주축이 될 나무가 잘 휘어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주기 위함이다. 각공을 만드는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어의 불에. 민어의 불에를 끓여 만든 불을 물고기 어자를 써서 어교라고 부르는데, 이 어교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어주고 고정시켜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각공이 우수한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크기 때문이다. 크기가 작으면 그만큼 휘어지는 탄력이 세기에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작지만 탄력 있는 각공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이 여러 재료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어교뿐이다. 요즘의 그 본도풀 같은 역할을 하는 민어 불에를 끓여서 만든 악교로 접착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활이기 때문에 이 활은 상당한 그 탄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여섯 가지의 재료를 서로 합해서 만든 이 층위가 뒤집고 반대로 뒤집는 과정에서 이게 밀리게 되는 겁니다. 밀리는 이 상황을 접착력을 유지하면서 그 밀리는 것을 감당해 내줘야 되는데,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은 악교는 어림없어요. 동물의 물렁뼈를 고아 만드는 악귀에 비해 민어의 불에를 중탕에 녹여 만드는 어교는 서로 다른 재료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이 가득한 어교의 특징상 탄력 있게 휘는 각공을 유연하게 고정시켜줄 수 있다. 우수한 각공을 만드는데 어교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인 셈. 중탕을 하여 뭉근하게 끓여낸 어기요. 이것을 말려서 휘어놓은 활대에 바르게 되는데, 이는 각공의 또 다른 필수 재료인 물소뿔을 접합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각공에 물소뿔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학적인 분자 구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세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극도 존재를 하고 구조적으로 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소의 뿔이 우리 황소의 뿔보다 길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마리 분량을 양쪽 뿔을 가지고 활 한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소의 뿔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소를 이 땅에 자생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각공의 필수 재료인 물소풀.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겨울 기후 때문에 물소 사육은 불가능했고, 물소풀은 중국 등지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타국의 우수 무기를 만드는 재료를 쉽게 내어줄 수 없다 하여 종종 중국과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났을 정도였다고 한다. 미리 준비한 대나무에 어교를 바르고 물소뿔을 접합시켜 굵은 끈으로 차근차근 감아나가며 고정을 시킨다. 왜 하나의 재료로 활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모아붙이는 수고를 하는 것일까? 이는 복합공이 가지는 우수한 성능 때문이다. 영국의 전통활인 장궁과 같은 단일궁은 탄성을 가진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는 반면, 우리의 전통활인 각궁은 두 가지 이상의 나무 또는 무소뿔과 같은 서로 다른 재료들의 조합을 통해 탄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합궁은 작은 크기와 재료의 조합 덕분에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지게 된다. 대나무에 물소뿔을 잘 붙여 말린 후 다듬고 단단히 실을 감아 고정시키는데, 이는 활을 고정시킴과 동시에 활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효과도 가진다. 활에 거는 시위는 쉽게 늘어나지 않는 명주실을 여러 번 꼬아 만든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해궁 작업. 활을 뒤로 젖힌 후 시위를 걸어 활을 쏠 수 있게 고정하는 과정으로, 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도지개를 사용하여 해궁을 수월하게 한다. 간 만들어진 활은 그 탄력과 굵기가 완전하지 않기에 해궁 작업은 특히 손이 많이 가고 집중해야 하는 과정이다. 활을 만드는 궁장에 세심한 손길과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친 활의 마지막 과정이 바로 시위를 거는 것이다. 일곱 가지 재료를 모아 붙이고 정성 들여 다듬은 활, 각궁. 그 정성 때문일까, 몽고나 일본 등과의 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탄력과 힘을 자랑한다.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봄부터 재료를 가을까지 준비했다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제작하고 결합하고 만듭니다. 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매 공정마다 아주 주의 깊게 제작하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패하게 마련이죠. 힘의 균형 같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각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성능 면에서 차이가 났던 것은 작은 크기 때문이었는데, 어교로 고정시킨 우리 활은 그 크기가 120에서 130cm로 세계에서 가장 크기가 작았다. 이렇게 작은 크기는 휘어지는 탄성이 좋아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궁장의 정성과 놀라운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활 각궁은 특유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건 우리나라 특유의 활쏘기 방법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의 활쏘기는 정신수양의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는데, 활 쏘는 사람, 즉 궁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겼다. 활쏘기 자세 부분은 얼핏 보면 그냥 제자리에 서서 활을 들었다가 당겼다가 놓는 그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형태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안에 활을 쏘는 움직임 자체를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화살이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방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활을 쏘는 방법을 일컫는 말 궁채. 먼저 발 모양은 비정비팔이라 해서 정자 모양도 팔자 모양도 아닌 각도로 발을 벌려 서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흉어복실이라 하여 상체는 비계하고 복부는 실하게 한다. 상체의 힘을 빼고 복부를 단단히 하라는 뜻이다. 다음은 천추태산이라 해서 활을 잡은 손을 마치 태산을 받쳐내듯 당당하게 버텨야 한다. 마지막은 후아코미. 활을 쥔 손이 호랑이 꼬리를 잡듯이 뒤로 당겨 활을 쏘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정신 집중이 우리 활쏘기의 중심이었다. 화살 하나를 당길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고 그 한 점의 정신의 어떤 흐트러짐 없이
온전하게 모였을 때 그게 적중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는데 그 매우 중요한 훈련법이고요. 쏘아서 맞지 않으면 남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왜 잘못 썼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점에서 훌륭한 무술이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서 잘잘못을 가려서 올바른 것을 찾는다는 것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수양하는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활을 쏘면서도 선비들은 자기들의 수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활을 굉장히 열심히 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활을 쏜다고 하지 않고 활을 낸다라고 이야기했다. 활 시위를 당기는 그 자체를 정신 수양과 수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사냥과 살상의 도구였던 활이 어떻게 정신 수양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걸까?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다양한 화살 쓰임새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는 살상용 화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전투용이 아닌 훈련용, 경기용, 의뢰용 등 다양한 화살이 사용되었다. 앞쪽에 촉을 제거하고 무명 솜으로 넣고 마지막에 삼배로 마무리한 무촉전입니다. 촉이 없는 화살. 살상력은 크게 없습니다. 충격력은 있지만 이렇게 촉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냥 경기, 사냥 스포츠에 해당하는 모구에 활용된 화살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활쏘기 능력이 우수했던 만큼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쓰임새를 가진 화살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활을 기본으로 다양한 화살을 개발해 여러 가지 사용이 가능한 활쏘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우수한 화살과 활을 만드는 기술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조선시대에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관청을 별도로 주고 이를 만들도록 했는데 활을 만드는 사람을 궁장,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 하여 그 수가 궁장은 300명, 궁시장은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화살은 대나무로 만드는데 생대나무를 베어 한 달간 말린 후 대나무의 마디를 고운 환으로 쓸어내어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고 칼로 대나무의 거친 부분을 긁어낸 후 표면을 매끄럽고 곱게 만든다. 이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화살이 날아갈 때 거친 면 때문에 받는 공기 저항을 없애기 위함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제작한 활의 길이에 따라 화살대를 절단하는데 주문자의 주문에 맞춰 날이 긴 칼로 누르며 돌려 절단한다. 활시위가 걸리는 온위를 만드는 과정은 더 섬세하다. 수많은 과정 때문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화살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화살을 만들 때 빠지지 않는 재료가 바로 복숭아 나무 껍질 도피다. 복숭아 나뭇가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구실을 한다고 하여 사용하였는데 화살이 터지지 않게 하는 기능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복숭아 나무 껍질을 잘라
활시위가 걸리는 오니 부분을 감싸야 구멍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어개로 붙인 복숭아나무 껍질은 따뜻하게 달군 부젓가락으로 눌러 화살대에 고정을 시켜준다. 다음은 화살깃을 붙이는 과정으로 꿩의 날갯죽지에서 뽑아낸 깃털을 다듬어 어교를 사용하여 살대에 붙이는데 오니 구멍을 기준으로 3개의 깃을 붙인다. 이때 마룻깃이라는 기준이 되는 깃을 먼저 붙이고 나머지 2개를 동시에 붙여 모양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살들은 각자의 쓰임에 맞게 사용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활을 쓰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화살이었다. 살 한 작품에 옛날에도 쌀 한 사고도 고기 한 근 사고도 남았다고 해요. 그만큼 비쌌지.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3개밖에 못 만들어요, 원칙은. 그리고 화살 한 개 만드는데 100살은 손이 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활쏘기 특징 중 하나는 주로 원거리 활쏘기였다는 것인데 이 원거리 활쏘기에 맞게 발전된 화살도 개발되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비밀병기라 불리우던 강력한 화살, 바로 편전이다. 편전은 속칭 애기살이라고 해서 크기가 아주 짧은 화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통력이 높은 우수한 화살, 그리고 그 활쏘기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화살이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편전은 길이가 매우 짧은 화살이며 그 화살을 보통의 활로 발사하기 위해 통화를 이용한다. 말하자면 통화는 편전을 발사하기 위한 일종의 촉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활 시위를 잡고 뒤로 당겼을 때 화살의 촉이 활 몸을 벗어나 버리면 화살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줄 통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긴 화살을 쏘지 않고 짧은 편전을 사용한 것일까? 그것은 속도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활은 활 시위로부터 얻은 힘을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 날아가게 되고 목표물과 만나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전달하여 충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만약 같은 에너지로 장전과 편전을 함께 쏘게 되면 무게가 가벼운 편전은 당연히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되고 장전보다 더 먼저 목표물에 도달하게 된다. 편전이 더 큰 속도 에너지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편전이 더 강력한 힘을 낸다는 데에는 한 가지 논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운동 에너지는 속도뿐 아니라 질량과도 비례하기 때문에 편전이 더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만큼 더 큰 에너지를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편전의 위력은 장전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는 것일까? 같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라는 것이 그 충격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속도가 빠를수록 같은 운동량을 가졌더라도 더 큰 충격량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빠른 속도를 가진 같은 운동량의 물체가 더 큰 충격량을 내게 됩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내는 충격량은 전달되는 속도, 즉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크기는 충돌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사이에서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충격이 전달되는 속도를 줄이게 되면 충돌 에너지는 더 가파르고 높게 상승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속도가 더 큰 물체는 더 큰 충격량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장전과 편전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활 시위를 떠나 날아가는 화살은 받은 에너지로 인해 비틀리며 날아가게 된다. 이른바 궁사의 패러독스라는 현상이다. 그런데 화살의 비틀림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틀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편전에 비해 장전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비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화살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모든 비행체는 필연적으로 그 주변에 와류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물체의 속도를 줄이거나 비행 궤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외형이 비틀리게 되는 장전의 경우 더 많은 와류를 형성하고 따라서 편전에 비해 또다시 에너지의 손해를 보게 된다. 게다가 장전과 편전은 공기와의 직접적인 마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비행하는 화살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마찰 에너지는 화살과 공기와의 마찰 면적과 비례하게 되는데 정면에서 볼 경우 외형의 변화가 없는 편전은 최소한의 마찰 면적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외형이 계속해서 뒤틀리게 되는 장전의 경우 결과적으로 더 큰 마찰 면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다시 편전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잃게 된다. 화살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회용의 화살이 아닙니다. 적이 주어가지고 또다시 쓰고 화살 촉이 다를 때까지 쓰게 되는 것이 바로 화살입니다. 그런데 아군이 쏜 화살을 주워서 적군이 또다시 한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편전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를 통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근데 적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정도로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데 그걸 설령 주워서 다시 되쏘아서 적군에게 다시 쏘려고 하면 통화가 없기 때문에 못 쏘게 됩니다. 운동량의 감소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한 화살 편전.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편전과 관련된 또 다른 기록들이 발견된다. 조선 전기에는 왜구나 여진족들이 볼 수 있는 북방이나 남방에서 습사를 하면 안 된다. 활쏘기 연습을 시키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임금이 지시를 내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조선왕조 19년 세종실록에 이르길 편전을 쏘는 기술을 외인이 있는 곳에서 보이지 말라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과학적이고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진 기술이었기에 비밀 유지가 관건이었다는 것. 우리 선조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화살 편전은 최대 사거리가 1000보, 무려 1200m에 달한다고 했다. 우수한 활과 화살의 발달, 이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활쏘기를 즐겨하고 중요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데 과거 활쏘기는 제왕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정조는 활쏘기 능력이 뛰어난 왕으로 유명했는데 그 뛰어난 활쏘기 능력이 고풍에 기록되어 있다. 고풍이라는 것은 옛날 풍습을 따른다 하는 그런 뜻이기는 합니다만 임금님이 하루 종일 활을 쏘면서 연습했던 것을 기록하는 어떤 문서인데요. 굉장히 잘 맞으면은 그것을 보아주었던 기록하거나 그것을 돌보아줬던 신하에게 상으로
어떤 단자를 내리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했답니다. 정조는 50발을 쏘는데 49발을 맞추고서 일부러 한 발을 안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추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해서 예의상 하나 뺐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고풍을 보면 순이라는 글자가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활쏘기 경기에서 5발을 쏘도록 정한 기본적인 단위로서 오늘날 스포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트와 동일한 개념이며 대개 한 경기에 10개의 순, 즉 50발을 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정조의 고풍을 살펴보면 4번째 순에서 한 발을 놓쳤을 뿐 그 외 모든 순에서 5발을 모두 명중시켰음을 알 수 있다. 50발을 쏘아 49발을 명중시킨 셈이다. 실로 뛰어난 궁사였던 셈이다. 정조와 함께 정치를 했던 신하들이 가장 불행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조가 학문에도 아주 뛰어났지만 무예에도 아주 뛰어났거든요. 조선 왕실 주변에는 활 쏘는 사람들이 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아마 명궁이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활을 잘 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궁이 가득했던 우리 역사 속에서 활쏘기를 사랑한 왕이 또 한 명 있었다. 바로 고종 황제. 그가 즐겨 쓰던 활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 장문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서울에서 유명한 그 궁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때때로 관아에도 자기가 만든 활을 납품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장문환이란 분이 이 최량의 어떤 각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 고종 황제, 그 당시는 대한제국기였기 때문에 고종 황제죠. 그 고종 황제에다가 바친 것을 고종 황제가 즐겨 사용하지 않았나. 활의 끄트머리에 빨간색으로 주연이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고종 황제의 어호로 임금의 호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활은 호랑이 꼬리와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다 하여 호미각궁이라 불리우기도 했다. 화살통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글귀가 있다. 이 글귀는 강명이라고 하여 활을 쏠 때 지녀야 할 마음을 새기는 것인데, 고종 황제의 화살통에는 지정채직 연우심고, 즉 안으로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는 몸을 곧게 한 연우에 궁시를 잡고 심구한다 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왕이 신하들에게 문무를 따지지 않고 활쏘기 능력을 늘 그 고무격려했던 사실을 통해서 보면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 활쏘기 능력은 아마 매우 그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얼개를 통해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활쏘기는 단지 왕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즐기고 사랑한 운동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여성들도 함께 어울려 활을 쏘기도 했다. 그리고 활을 사랑하는 문화 속에서 여러 활터들이 자리를 잡았다. 조선 말기 시절 때 여기 황학정 전에 활터가 경복궁 주변 서쪽에 서운오대라고 해서 활터가 한 5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황학정 있는 등과정, 그다음에 지금 배화여대에 있는 필운정, 또 그 뒤에 있는 백운정 뭐 이렇게 등등 해갖고 한 5군데 활터가 있었고, 민간 사장의 요례는 임진왜란 후 선조가 경복궁 동쪽에 오운정을 설치, 민간에 개방한 것이 그 시초로 알려지고 있다. 그 뒤 서울에는 많은 활터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황학정이다. 이곳 황학정의 뒷마당에는 머릿돌 하나가 남아있다. 이 돌에 새겨진 글자는 등과정. 황학정은 1898년 고종 황제가 궁궐 안에 지은 건물이었으나 일제히 식민 지배로 궁궐이 축소되면서 1922년
인왕산 자락인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일제의 식민 지배로 활쏘기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도 황학정은 살아남았고 이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활쏘기를 계속하며 국궁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호국의 무기로서 무예로서 활약을 했지만은 일반 평상시에는 활을 쏘는 사람들의 심성을 수양하는 도구로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활쏘기 문화가 다른 나라와 좀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활 안에 담겨진 집중력, 그리고 이 땅을 방어하고 지키고자 했었던 선조들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고 있는 것들이 활이라는 거죠. 7가지 재료를 모아 만들었던 우리의 전통 활 각궁. 재료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하나로 모아 활의 성능을 키웠던 놀라운 포용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우리 활 각궁은 작지만 강인했으며 부드럽지만 멀리 나갈 수 있었다. 활은 우리 민족을 수호하는 무기이자 우리 정신을 부강하게 만든 도구였으며 무와 이해를 담은 우리의 역사다. 활을 사랑한 동이민족의 반만년 역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